LA 한인 재벌의 두 여자, 그리고 한 남자의 20년 비밀. 일막 강민준의 제국. 청년 민준, 1976년 LA. 1976년 가을. 인천공항을 떠난 비행기 한 대가 태평양을 건너 LA 국제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안 27번째 줄 창가 자리. 이마를 유리창에 붙인 채 캘리포니아의 황토빛 대지를 내려다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26살. 손에 쥔 여행 가방 하나. 주머니 속 지폐 몇 장. 그것이 그가 새 나라에 가지고 온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경남 통영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몰다 그가 12살 때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형과 둘이 어머니의 손을 나눠 잡으며 자랐습니다. 가난은 숨길 수 없는 것이어서 신발 밑창이 다르면 신문지를 접어 깔았고 겨울에는 내복 위에 내복을 겹쳐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창피함보다 분노를 먼저 배운 아이. 분노는 행동이 됐고 행동은 방향이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15살부터 야간 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땄고 24세는 무역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해외 서류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6, 그는 결심합니다. 미국에 가야 한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학벌이 없으면 닫히는 문들, 인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들. 민준에게 한국은 이미 좁은 나라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넓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벌면 인정받는 나라,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나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가지 않으면 영영 모를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LA의 햇빛이 민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밝았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에 빨간 빛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짐이 이후 50년의 민준을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첫날들. 한인타운에 정착한 민준은 처음 사흘을 길을 걸으며 보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이 낯선 도시를 몸으로 익혀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어딘가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영어와 뒤섞여 있었고 한국 음식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함께 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고향의 냄새를 맡았겠지만 민준에게 한인타운은 처음부터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얻은 일자리는 한인식품점 야간 재고 정리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에 일이 끝나면 근처 찜질방에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낮에는 다른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한인 의류 도매상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민준은 첫 번째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의류 도매는 돈이 돈다는 것. 가격의 3배에 팔리는 물건, 그 마진의 흐름. 사람들이 왜 이 장사를 하는지, 무엇이 돈이 되는지를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배웠습니다. 그는 계산을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터득한 계산. 이 물건이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나가는지, 어느 시장에서 어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민준은 종잣돈을 모읍니다.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고 오락이라고는 거의 없이 3년을 보낸 끝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1979년. 민준은 LA 한인타운 외곽에 작은 의류 소매점을 엽니다. 점포 면적은 15평. 간판도 직접 만들었고 진열대도 중고품을 사다가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처음 2달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눈. 그냥 아무 옷이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아직 없어서 불편한 것을 정확히 찾아다 놓는 능력이었습니다. 가게는 5년 만에 3군데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의류 도매까지 겸하는 중견 규모의 사업이 됐습니다.
KMJ라는 이름이 처음 쓰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강민중캥 민마이너스 전의 이니셜에서 따온 이름. 그 이름 석자를 처음 명함에 새겼을 때 민주는 잠시 그 명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감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함이 앞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외로워진다는 것. 그것도 민주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주와의 결혼, 1984년. 1984년 민준이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한인 사업가 모임은 민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돼 있었습니다. 인맥이 곧 사업이었고 인사 한 번이 계약 하나로 이어지는 세계였으니까요. 민준은 그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이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늘 하듯 방 한쪽에 서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은주. 29. LA 한인은행장의 무남동녀 외동딸. 처음 본 순간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움보다 먼저 단단한 결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을 세우고 서 있는 자세, 사람을 똑바로 보는 눈빛, 억지로 웃지 않는 인매. 누군가의 딸로 자랐지만 세상에 기대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일 후 그는 민준을 따로 불러앉히고 조건을 내밉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을 주면 사업 자금을 대주겠네. 돈이 사랑을 대신하는 제안. 그 시대엔 흔했고 그래서 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 말을 씹었습니다. 모욕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는 그 조건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주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여자들이 자기 삶을 지키는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에게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 세상의 기대를 거부하는 것, 그 대가가 너무 컸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청혼하던 날,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는 약속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망신시키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차갑고 계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청혼이라면 꽃이 있어야 하고 반지가 있어야 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은주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훗날 은주는 이렇게 회상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망신은 안 시키겠다고 했죠. 나는 그 솔직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예언 같았는지는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결혼식 날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양복을 맞춥니다. 한인타운 양복점에서 재단사가 치수를 재는 동안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양복을 입으니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는 양복이 너무 먼 세상 이야기였고 청년 시절엔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민주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직 행복한 표정이 어떤 것인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쁨을 배울 여유 없이 살아온 세월이 거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인데도 민준의 눈은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민준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인생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틈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법은 알았지만 살아가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이후 그의 긴 인생을 조용히 잠식하게 됩니다. 제국의 탄생, 1990년대. 결혼과 함께 은행에 자금이 들어오자 KMJ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의류 도매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1980년대 말 LA 부동산 붐에 정확히 올라탔고 한인타운 일대 상가 여러 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물류와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1994년 KMJ 그룹은 한국에서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합니다. LA에서 시작한 이민자의 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린 날. 그날 민준의 사진이 한국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산은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원 수는 수천 명, 계열사는 15개. LA와 서울, 도쿄에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가족은 비버리 힐스로 이사했습니다.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저택.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녔고 은주는 명품 핸드백을 들었고 저택에는 직원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고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택 2층 서재. 창문 너머로 석양이 번질 때 민주는 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왕이었지만 집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눌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커갈수록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혁과 지연은 아버지가 무섭다고 했고 은주는 남편이 먼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역설. 민주는 그것을 LA 하늘 아래서 혼자 사귀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오래전부터 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 민준이 53이 되던 해. 비버리 힐스 서재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드는 걸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태 무엇을 향해 달려온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듬해 봄. 한 여자가 그 빈자리에 찾아옵니다. 이막 봄비처럼 나타난 여자. 2003년 봄 산타모니카의 작은 갤러리. 2003년 봄. 민주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산타모니카의 작은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원래는 관심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전시는 인맥관리라는 이름으로 종종 가야 했으니까요. 미술에 조예가 없다기보다 그는 그림을 볼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바쁜 삶에서 미술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조용했습니다. 흰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방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파트너와 이야기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음 미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한켠에서 민준의 발이 멈춥니다. 파랗고 회색이 뒤섞인 그림 한 점.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형태가 없었고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가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영 바다였는지 26살의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이름 붙이지 못한 그리움이었는지. 민주는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며 작품을 바라보는 여자. 뒤에서 보면 그냥 키 작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차림새도 아니고 눈길을 끄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화가 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수현. 47.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그림, 당신이 그렸어요? 네.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처음으로. 그림 앞에서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것들은 대부분 예의였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화가는 그 차이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억만장자의 눈빛도 사업가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림 앞에서 멈춰선 한 남자의 눈빛. 수연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걸친 옷을 벗어놓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그림을 통해 사람을 읽는 사람이었고
그날 그 눈빛을 한번 보고 기억했습니다. 박수현이라는 여자. 박수현은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홍익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지만 집이 가난해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미술을 한다는 것은 집안이 받쳐줘야 했고 수연의 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시를 짰습니다. 미대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늘 빚진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사치 아닌가. 그 죄책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열심히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광고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렸고 남편도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 남편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주말 화투판. 그러다가 카드게임, 그 다음엔 사채, 그 다음엔 집이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수연은 열해를 버텼습니다. 열해 동안 괜찮아질 거야. 이번엔 끊겠다고 했잖아.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괜찮아지는 병이 아니라 더 망가지는 병이었습니다. 38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나를 혼자 데리고 LA로 이민을 옵니다.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2달을 얹혀 살면서 영어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한인타운 초등학교 미술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한인타운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수연은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강사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 이나를 키울 만은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 모든 일이 끝나면 수연은 작은 작업실 한켠에 서서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지만 팔린 그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그림은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외로울 때도 전 남편이 또 빚을 졌다는 소식이 들릴 때도 그녀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캔버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삶이 그녀를 속여도 그림만큼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연의 그림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린 그림.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은 알아봤습니다. 강민준이 처음으로 발이 멈춘 것도 아마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2번째 만남. 전시 종료 사흘 전. 민준이 혼자 비서도 없이 다시 갤러리를 찾아왔습니다. 비서 없이 어딘가를 가는 일은 그에게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에도 비서가 따라갔고 점심 식사도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은 민준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비서에게 일정을 비워두라고 말하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수연은 혼자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작품들을 포장하고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시 기간 내내 작품 하나 팔리지 않았고 갤러리 측에서 기대했던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의 뒷정리는 언제나 쓸쓸합니다. 그래도 수연은 담담히 포장 테이프를 뜯고 있었습니다. 이 쓸쓸함에도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수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이 그림 전부 살 수 있습니까? 전부요? 왜요? 누군가 한 점씩 가져가면 이 공간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 방에서 이 그림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이유네요.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얻으려 합니다. 다만 민준이 얻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안에 남아있던 사람의 부분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림 앞에서 발이 멈추는 사람, 진심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이 민준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식사. 민준이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한 번 거절했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갤러리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큰 식당도 아니고 특별히 분위기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보통 접대 식사를 할 때면 비버리 힐스 고급 레스토랑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그냥 수연 근처의 가장 편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미 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억만장자 사업가였고 수연은 그림 강사였습니다. 그 간격을 좁힐 화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먼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26에 LA에 왔는데 아직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그래도 당신은 계속 그리잖아요. 당신은 계속 돈을 버잖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유부남이랑은 안 만나요.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손에 반지 자국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뺀 것 같고.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날 반지를 빼고 나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이 민준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무의식이란 의식이 모르는 마음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반지를 빼고 나온 손은 이미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3번의 거절과 한 통의 편지. 수연은 3번을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절 후 열흘이 지나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 후에도 한 달이 지나 연락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오히려 수연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거절하면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거절을 듣고도 예의 있게 하지만 꾸준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민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처럼 나도 당신 앞에서 발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수연은 그 편지를 받은 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것이 아니었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3번 시도했습니다. 휴지통 앞까지 갔다가 냉장고 위에 올려뒀다가 책 사이에 넣었다가. 그런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랍맨 아래에 숨겨뒀습니다.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꺼내볼까봐.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 남자의 눈빛을 기억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모아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실수가 큰 인생을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 5번째 만남.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리부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는 낮았고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느리게 부서졌습니다. 말리부는 사계절 아름답지만 봄의 이른 오후에는 특히 고요합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고 바다는 넓고 모래는 차갑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바다를 봤습니다. 대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 같아요.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없으면 더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멈추고 바다를 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결정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수연과 민준의 20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돌아서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평생 그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이었거든요. 따뜻한 손 하나가 사람의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산막 두 개의 달이 뜨는 밤. 산타모니카의 작은 아파트. 민주는 산타모니카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수연 명의로. 수연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산다. 민주는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에요. 나는 가끔 손님으로 오는 거고요. 그 한마디에 수연은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방 두 개의 거실 하나. 그런데 창문이 넓어서 산타모니카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집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자기 그림들이 나란히 걸린 작업실 겸 집. 그것이 수연에게 LA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처음에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파랗고 회색인 그림들, 주황빛 그림들, 이름 없는 색들이 뒤섞인 그림들. 그 사이를 걸으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집에서 자주 잠들었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 킹사이즈 침대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자지 못하던 남자가 수연의 작은 소파에서는 아이처럼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산타모니카 아파트 소파. 그것이 민준에게 30년 만의 휴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서만 이렇게 사람이 될까? 그 질문의 답을 수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회장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었고, 강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준이라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수연이 떠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준이 계속 돌아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남자. 민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는 가족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업 미팅이 있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고 바쁜 아버지의 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는 회장님이었고 산타모니카 아파트에서는 그냥 민준이었습니다. 수연 앞에서만 그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밥이 좀 짜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약해지는 순간. 수연은 그 모습을 받아줬습니다. 대단한 사랑이라기보다 이상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받아주고 있는 걸까? 아무한테도 어리광 부린 적 없는 사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연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을 지킨 관계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선이 똑바로 그어져 있으면 그 선이 더 눈에 밟히기도 합니다. 선을 의식한다는 건 이미 그 선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연은 민준이 오는 날 밥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두부조림. 민준이 잘 먹는 것들. 민준은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맛있다. 수연은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를 한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밥이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여자. 김은주가 박수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흥신소도 미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산타모니카에 같은 주소로 2달에 한 번씩 꽃집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주소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꽃은 사치가 아닙니다. 꽃은 마음입니다.
사업 접대로는 같은 주소에 반복적으로 꽃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주소를 들고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앞. 계단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너편에서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랗고 회색인 그림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은주는 그 그림을 오래 봤습니다. 그림을 본 게 아니라 그림을 걸어둔 사람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림 하나가 그걸 말해줬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 사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은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민준이 퇴근에 들어와도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진다. 아이들이 무너진다. 나는 무너질 수 없어. 그게 내 무기야. 그것이 김은주의 선택이었습니다. 약해서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방식으로 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맞붙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주의 싸움은 후자였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인 여자. 수연에게 가장 외로운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민주는 가족과 함께였고 수연은 딸 이나와 단둘이었습니다. 명절 전날까지 같이 있다가 명절 아침이 되면 민주는 비버리 힐스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추석 저녁 이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왜 명절에 안 와? 수연은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질문이 어른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논리가 없어서 방어할 틈도 없어서. 수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도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도 못했습니다. 그 명절만큼은 수연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이 관계가 뭔가 하고 나는 무엇을 바라는 건가 하고. 하지만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할 것을 알았고 수연은 그 사람에게 미안함이라는 빚을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때로는 고통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빚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그 사랑에 맞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연은 20년 동안 그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20년 중 가장 행복했던 날. 2015년 봄. 수연의 첫 공식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명으로. 누가 봐도 수연의 후원자라는 것은 알 수 없게 재단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전시장은 산타모니카의 중간 규모 갤러리였습니다. 이전 작은 갤러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명도 좋았고 공간도 넓었고 기획이 제대로 됐습니다. 수연의 그림들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프닝 저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술계 사람들,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 갤러리 관계자들. 수연은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화가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지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림 팔지 마요. 다 사겠습니다. 수연은 웃었습니다. 또요? 회장님, 제 그림이 몇 점인 줄 알아요? 알아요. 47점. 나. 우리 창고에 있잖아요. 두 사람은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0년 중 가장 순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그림의 첫 번째 관객이 된 날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손의 온기보다 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가장 따뜻한 날에 가장 차가운 그림자를 준비해두기도 합니다. 사막 제국이 흔들리다. 쓰러지던 날 아침.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강민준 75.
새벽 5시. 그는 수영을 마쳤습니다. 50년을 빠뜨린 날이 없던 새벽 수영이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몸은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은 따뜻했고 밥은 고슬했고 반찬은 늘 그랬듯 간이 정확했습니다. 은주가 차린 아침이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자선 행사 있어요. 먼저 나갑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민주는 메모를 한번 보고 접어뒀습니다. 그는 원래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길게 보면 흔들리니까요. 민주는 흔들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주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동선, 늘 같은 화요일.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왼쪽 팔의 감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저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림은 금세 무게가 됐습니다. 무거움은 곧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차 안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박 씨가 룸미러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주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듯했고 목이 잠긴 듯했고 눈앞이 아주 잠깐 흰 종이처럼 번졌습니다. 오전 8시 47분. 그가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3월의 LA 하늘이었습니다. 얼마나 파랗던지. 사람 하나를 쓰러뜨리는 일도 그 하늘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전무의 세 번째 전화. KMJ 그룹 전무 최강수. 민준의 30년 측근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구급차 안에서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은주 여사. 받지 않았습니다. 행사 중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전화. 장남 준혁. 그는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제가 바로 갑니다. 최 전무는 그 다음 전화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떨렸습니다. 30년을 회사 일로만 살아온 사람도 가끔은 도덕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무는 작년에 회장에게서 봉투 하나를 받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 번호로 먼저 연락해줘. 부탁이야. 최 전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연 씨, 맞으십니까? 저 KMJ 그룹 최강수입니다.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계십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은 채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 캠퍼스 위에 첫 선을 긋는 중이었습니다. 붓 끝에 파란 물감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세다스-사이나이입니다. 중환자실. 수연은 내라는 말도 크게 못했습니다. 그냥 붓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감이 묻은 손을 청바지에 급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그 후 그 캠퍼스를 오랫동안 다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사람 인생에는요, 어떤 날 하나가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날이 수연에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다. 세다스-사이나이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그리다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셔츠. 머리카락엔 물감 냄새가 남아있었고 손끝엔 아직 파란색이 묻어있었습니다. 수연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준 환자. 지인인데요. 면회. 간호사는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그 말은 수연에게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늘 가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그 복도는 수연의 20년을 요약한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문밖, 언제나 대기실, 언제나 잠깐만 기다려요라는 말 뒤에 남겨지는 사람. 민준이 아프면 걱정만 해야 했고 슬퍼도 혼자여야 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 20년의 무게가 그 복도 의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의 분노. 잠시 후 복도 저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준혁, 민준의 장남. 비서 둘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거칠고 눈이 붉었습니다. 준혁은 복도에서 수연을 발견하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여자의 존재는 20년 동안 짐작했습니다.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짐작이 현실이 되는 충격이 준혁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수연은 일어났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는 회장님 지인이라서. 준혁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어 하나를 씹어뱉었습니다. 지인이요. 하, 지인. 준혁은 비서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버텼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은주의 도착. 김은주가 걸어왔습니다. 행사 중에 연락을 받고 그대로 달려왔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재킷, 핸드백, 단정한 머리. 그 모습은 아내라기보다 가문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40년 동안 갈고 닦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준혁을 지나 수연에게 닿았습니다. 복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은주는 아들의 팔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 말 한마디에 준혁의 분노가 잠깐 멈췄습니다. 은주는 수연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사과할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수연 앞에 서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오기 전까지 옆에 있어줘서. 그 말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눈물은 20년의 눈물이었습니다. 항상 문 밖에서 기다려온 20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온 20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해온 20년. 그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황에서 가장 아프게 고마워요라는 말로 터뜨린 것은 강은주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막 아내의 시간. 두 여자가 나란히 걷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준혁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가 없었고 오래된 피로가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지치는 일이고 참아서 견디는 것도 지치는 일입니다. 은주는 그 피로를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만큼은 감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내야. 내가 결정해. 준혁이 굳어버렸습니다. 딸 지연이 오빠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ICU 앞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아무 말도 없이. 은주에게 이 복도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쓰러진 곳이었고 수연에게 이 복도는 20년을 숨어 기다린 남자가 쓰러진 곳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했습니다. 인생이란 같은 사람을 사랑한 두 여자를 결국 같은 복도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ICU 창문 앞에서. ICU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민준이 보였습니다. 두 여자가 창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미안합니다. 은주는 창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한테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상처 준 건 나니까. 수연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해요. 의식 돌아오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알았어요?
수연은 한참 있다 답했습니다. 21년 됐습니다. 은주가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나보다 오래 알았네. 그 말이 창문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눈을 떼지 않았고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같은 남자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한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 침묵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준혁의 분노가 폭발하다. 준혁이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수연이 함께 있는 걸 보자 분노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왜 저 여자를 여기 두는 겁니까? 저 여자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준혁아, 아버지가 40년 동안 어머니한테 한 짓을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그 비밀 아파트도. 그 여자한테 쓴 돈도. 은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러면 왜? 은주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왜 참았냐고? 네. 은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목구멍 안쪽에 묵혀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참은 건 저 여자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요? 나는 무너지면 안 됐거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는 거야. 그게 싫었어. 알아? 준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서 참은 게 아니라 강해서 끝까지 버틴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강함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은주와 수연이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앉은 건.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LA의 낮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듯한 평범한 오후. 은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계속 만났어요? 떠날 수도 있었잖아.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젖어왔습니다. 저도 떠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왜 못했어요? 수연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서만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저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수연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나한테 다 가져갔어요. 돈도 시간도 자존심도.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 줬는데 저한테만 기대었어요. 수연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진짜 같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는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 여자를 같은 감정 속에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는 가장 숨기고 가장 위험한 관계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것. 사람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다 알아버린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역설이 두 여자 모두를 오래 슬프게 했습니다. 민준이 두 여자를 보다 의사가 나와 알렸습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아닐 겁니다. 은주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같이 가요. 병실 안.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왼쪽에 은주가 서 있었고 오른쪽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야, 여기 있어요. 수연 씨.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선생님. 은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위험 있게 서 있는 법을 압니다. 은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막 진실의 방. 은주의 비밀. 민준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은주는 준혁과 지연을 집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에는 꽃향기가 아닌 약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기 전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하늘은 늘 예뻤지만 그 하늘 아래서 가족이 온전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답지 않은 시간들이 쌓여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은주는 알았습니다. 너희한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준혁은 이미 각오한 얼굴이었고 지연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업 초기에 부도 날 뻔한 적 있었다. 너희는 모르지. 준혁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내가 친정아버지 몰래 내 결혼 폐물과 비상금을 전부 회사에 넣었다. 그 순간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그게 KMJ의 진짜 종잣돈이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준혁의 눈이 젖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넣은 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럼요. 나 때문이야.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니까. 나는 그냥 내 세상을 지킨 거야. 지연이 울먹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닦아. 그 눈물은 내 거야. 그것이 강은주라는 여자였습니다. 희생을 하면서도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는 여자. 베풀면서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 그 긴 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큰 비밀의 그림자. 며칠 뒤 수연의 딸 이나가 병원에 문병을 왔습니다. 처음으로 강민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숫자와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의사인 이나에게는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훑다가 어떤 칸에서 멈췄습니다. 혈액형, 그리고 몇 가지 수치들. 이나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수연을 조용히 불러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내 친부. 혹시.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길어졌습니다. 이나가 다시 더 정확히 물었습니다. 민준 회장님이 내 아버지예요? 수연의 눈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죄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려는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못 찾아서. 그분은 알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몰라. 나도 말 못했어. 왜요? 수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말하면 이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가 날 보는 눈도 달라질 것 같아서. 이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인지 그 얼굴에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엄마? 나는 누구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정직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이나는 강민준의 병실에 매일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딸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딸이 아버지 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나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수연의 붕괴, 그리고 은주의 눈. 수연은 병원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감 대신 오늘은 죄책감이 손에 묻은 것 같았습니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5에 결혼하고 38에 이혼하고 40에 이민 와서 47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8.
그 사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거울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는 거울 속에서 먼저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손을 뻗어 수연의 손등을 아주 잠깐 잡았습니다. 잡는다기보다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흔들리면 넘어져요. 수연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여사님. 은주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저 사람이 깨어나도 깨어날 자리가 없어요. 은주의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가끔은요, 사랑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감정. 이 감정은 아름답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화. 민준이 말을 더듬지만 대화는 할 수 있게 된 날. 은주가 혼자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는 베개를 조금 세우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반쪽이 조금 무거웠고 왼손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쓰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이 종종 그렇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나 할 말이 있어. 은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 아껴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아니야. 이거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이 은주에게 미안해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해요? 수연 씨 때문에? 아니야. 그것도 미안하지만.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당신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한 적 없는 것.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모른 척한 것. 그게 더 미안해. 은주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민준이 놀란 눈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한 번도 약한 모습 안 보여줘서. 항상 강한 척해서. 그래서 당신이 더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이 두 사람의 40년 만의 진짜 대화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75의 남자와 73의 여자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솔직해진 만큼 지나간 시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민준의 정리가 시작되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더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말이 민준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 망신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사랑한다, 따뜻하다, 필요하다. 그 말들을 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겠다고 한 것. 그렇게 살아놓고 두 여자에게 인생을 빌린 것. 한 여자에게는 40년을, 다른 여자에게는 21년을. 민주는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잠깐 가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내가 만든 그림자들을, 내가 받은 것들을,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을. 늦었지만, 늦었어도 해야 한다. 그것이 강민준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봄, 그 이후. 퇴원하는 날.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민준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왼쪽 손은 아직 약했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져 있었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그를 조금 바꿔놓은 것인지 아니면 두 여자와 나눈 대화가 무언가를 풀어놓은 것인지 민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과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입구 멀리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요. 잘 살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의미의 목례였습니다. 민주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끝을 알고도 따뜻한 얼굴. 그런 얼굴을 만드는데 사람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수연이 LA를 떠나기로 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산타모니카 아파트에서 짐을 쌌습니다. 21년을 보낸 집이었습니다. 파란 그림들이 걸린 벽, 민준이 늘 잠들던 소파,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던 식탁.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딸 이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꼭 가야 해? 응. 때가 됐어. 회장님이. 아버지인데.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하지 마. 알아도. 행복하지 않아. 모르는 게 낫다. 이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그 긴 시간 동안?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 충분히. 그것만으로 나는 괜찮아. 수연은 LA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40대에 LA로 건너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민준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절반은 민준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 슬픔이기도 하고 가벼움이기도 했습니다.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을 마지막에야 주기도 합니다. 수연에게 그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은주가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다. 수연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LA 떠난다고 들었어요. 네. 여사님께 제대로 인사를. 나는 인사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없으니까. 여사님이 그날 복도에서 한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니까. 두 여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 가서 그림 계속 그려요. 좋은 그림.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전화가 끊긴 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은 낮만큼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40년치의 눈물을. 강해야 했기 때문에 울지 못했던 시간들.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감춰야 했던 슬픔들. 그것들이 그날 밤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민준과 은주의 저녁 식탁. 비버리 힐스 저택. 퇴원 후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전처럼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그러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일 바람 쐬러 나갈까? 오래 갇혀 있었더니. 은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다 가요. 오래 못 갔잖아요. 강민준과 김은주는 그날 처음으로 바다를 함께 보러 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늦었지만 그것도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끝에 가서 처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 저녁 식탁에서 작은 약속으로 증명했습니다. 유언장, 그리고 남겨진 방식. 강민주는 이후 3년을 더 살았습니다. 7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은주와 매주 한 번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말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곳.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치듯,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40년 결혼 생활에서 바다에 함께 가지 않은 부부가 마지막 3년 동안 매주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그 3년이 어쩌면 가장 솔직한 3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유언장에는 박수연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산타모니카 아파트는 이미 그녀 명의였습니다. 그 외에 그가 수연에게서 구입한 그림 47점 전액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술문화재단 설립 기금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재단의 첫 번째 수혜 작가는 박수연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미안함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돈으로라도 갚으려 합니다. 돈이 죄를 씻어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민준이 떠난 뒤 은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버텼다. 그 책의 서문 첫 줄은 이랬습니다. 나는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무너지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은주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기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등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들이 오래전부터 자라 있었습니다. 그 책은 출간 후 한 달 만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40년을 어떻게 버텼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주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면 조금 덜 지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그 말에서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자기 자신이든. 서울에서 수연의 첫 그림. 서울에 돌아온 수연. 인사동의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LA와는 다른 봄이었습니다. LA의 봄은 건조하고 넓었지만 서울의 봄은 촉촉하고 좁았습니다. 그 좁음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살았던 땅, 오래전 떠났던 곳의 냄새. 새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파랗고 회색인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색. LA의 바다빛이었습니다. 그 색은 수연에게 민준이고 산타모니카이고 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붓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붓을 멈추고 잠깐 숨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자. 그 말이 작업실 안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각자 다른 것을 빌린 이야기. 그리고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빚을 처리한 이야기. 강민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척하면서 약했고 성공했으면서 외로웠고 두 사람을 사랑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주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때로는 가장 외로운 방어막이기도 했습니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 약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 없어서 강한 척을 한 것. 그 차이를 40년 뒤에 비로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빼앗긴 것도 많았고 포기한 것도 많았지만 붓을 놓지 않은 사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녀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고 빌려주고 갚지 못하고 늦게라도 갚으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